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문법의 전반적인 것을 공부했고요. 현대 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어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는 우리 국어가 걸어온 길이지요. 그지? 오랜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 이르기까지 언어가 변해왔단 말이지. 자, 우리 배웠듯이 언어의 특성 중에 뭐가 있나요? 역사성이 있지요. 그치? 언어는 끊임없이 생성, 성장, 소멸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그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국어는 많이 달라져 왔을 것이다. 자, 어떻게 많이 달라져 왔는가 이것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교재가 수능 특강 교재를 이제 PDF 파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 그 책을 PDF 파일로 변환하다 보니까 글자가 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 자, 211쪽 수능 특강 211쪽 교재는 언어예요. 화법, 작문, 언어 있는 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도, 우리 역사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어 보지요. 그죠? 국어사도 마찬가지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역사와는 그 시대 구분의 기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기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국어의 그 계통을 보게 되면 자, 우리 국어는 어떤 계통의 언어에 속한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배웠죠. 알타이어족. 알타이어족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두음 법칙이 있다라든가, 구개음화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그 유사한 우리의 형제 언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음, 여러분들 뭐 잘 알잖아, 그치? 터키, 몽골, 퉁구스. 자, 이런 어군들이 우리의 형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문법도 다르고요, 의문도 다르고요, 그치? 예,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 애들은 독일어나 영어를 쉽게 배워요. 왜? 유사하거든. 자, 그럼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사한 언어들이 바로 뭐야? 터키어라든가 몽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는 어쨌든 이런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자, 고대 국어를 보면 10세기까지를 고대 국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의 조상 언어는 우리가 부여 한조어라고 얘기를 해요. 조어라는 얘기는 조상 언어란 뜻이겠지, 그지? 즉, 우리의 조상,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부여어와 한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부여어는 저쪽 북방계 언어란 말이야. 응?
저쪽 북방계의 언어가 되겠고, 한어는 우리 한반도 남쪽, 삼한 알지요? 마한, 진한, 변한. 응? 자, 그런 삼한의 언어를 한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북방계 언어와 남방계인 한어는 상당히 다른데, 굳이 이것을 묶는 이유는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대 국어는, 우리의 국어는 이러한 북방계 부여와 한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 부여한 조어다.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여는 삼국시대로 오게 되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고구려로 이어지겠지요. 한어는 마한, 진한, 변한. 어디가 고대 국가로 형성됐지요? 그래, 백제와 신라로 이어지겠지요. 자, 그래서 북방계통의 고구려와 남방계통의 백제, 신라어가 삼국시대에는 존재했다. 자, 근데 그 언어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언어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당연하겠지, 그지? 고구려는 저 북방계 부여를 이어받았고 백제와 신라는 남방계 언어를 이어받았으니까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어는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고 많이 비슷했지만 그 사이에 우리 태백산맥이라든가 그 산맥이 가로막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상당히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최초로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뭐 때문에? 그렇지. 신라가 요 세 나라를 통일을 한다.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게 됐단 말이지. 자, 무너뜨리게 되면서 신라어 중심으로 최초의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우리 국어의 국어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인 거지, 그지? 최초의 언어적 통일이 신라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다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어요.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존재했었는데 신라어를 왜 신라어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게 돼? 당연히 지배자의 언어를 사용하겠지요. 그렇죠? 그럼 그 신라는 어떤 걸 중심이었느냐?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경주지요. 경주가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였단 말이지. 자,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였던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 말이 뭐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표준어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현대 국어도 표준어는 뭐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란 말이죠. 서울말이란 말이야. 서울을 중심이야. 왜? 서울이 뭐니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란 말이죠. 그럼 신라 시대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는 경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경주를 중심으로 언어적 통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겠지요. 신라가 이렇게 국경을 하고 있다면 경주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게 고대 국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중세 국어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 거야. 그지? 자, 이 그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나누는 기점, 뭔가 커다란 변혁의 계기가 되는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자, 10세기부터란 말이지. 그지? 중세 국어가. 즉 10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어? 고려의 건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왕조의 변화가 왜 언어에 영향을 미치느냐? 왕조의 변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수도가 옮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수도가 경주에서 어디로? 개성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성말과 경주말은 다르냐?
조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지. 왜? 자, 신라가 경주를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언어가 변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면 신라가 통일을 한 시기가 어느 정도 돼? 2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0년 동안 2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상당히 세력을 넓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소통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파의 속도가 상당히 늦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년이라는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 경주가 아니지. 개성이지. 그죠? 이 개성은 그럼 어떤 언어였겠느냐? 이 개성은 한강 이북이잖아. 그쵸? 즉 고구려 땅이었단 말이죠. 자,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가 200년간 지속되면서 신라어 중심으로 언어가 사용되기는 했겠지만 고대의 특성상 고구려의 흔적이 상당수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고려의 수도가 됨으로 인해서 개성을 중심으로 언어가 어떻게 돼?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치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상당히 변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려의 건국을 기점으로 언어가 매우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성말은 신라말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뭐겠어? 금방 얘기했듯이 신라어를 중심으로 하지만 고구려의 흔적이 다수 남았었을 것이다. 응? 그러한 언어가 새로운 표준어로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언어가 또 언제 바뀐다라는 거야?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기점은 언제야? 16세기네? 고려가 지나고 조선이 건국됐는데 조선은 언제 건국됩니까? 한 14세기 말 15세기 초 되겠지, 그지? 14세기 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의 건국은 국어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얘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조선의 건국은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고려의 건국은 언어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서, 그지?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기점으로 삼는데 조선의 건국은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 왜? 음, 개성과 자, 조선의 서울은 어디죠? 조선의 수도는 한양입니다. 그치요? 이 개성과 한양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로 달리면 한 40분 정도 거리? 응?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언어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은 국어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 뭐가 큰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 16세기 어떤 사건이 있지요? 그래요. 임진왜란 1592년 그지? 임진왜란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뭐 임진왜란이 왜 우리 언어에 영향을 미칠까? 임진왜란이 뭐길래? 그 임진왜란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임진왜란은 일본군이 어떻게 됩니까? 동래 부산에 상륙하지요. 부산에 상륙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만에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와서 임금은 저 의주까지 도망을 가지요.
왜군들이 역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겠죠. 그렇죠? 역까지 도망간단 말이에요. 일본군을 피해서 쫙 도망을 간단 말이죠. 자, 고려 시대부터 정체되어 있던 인구가 우리는 과거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태어난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응? 심지어 청주 사는 사람이 대전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왜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돼 있던 언어가 확 섞여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고 또 어떻게 됐어? 병자호란이 터지지요. 이건 또 뭐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왔단 말이지. 에?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오게 되지.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쫙 섞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북쪽 언어와 남쪽 언어가 막 뒤섞이게 되는 급격한 언어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어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근대 국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된소리. 15세기에는 된소리가 거의 없었어. 근데 16세기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된소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된소리가 왜 늘어날까요? 강한 발음이란 얘기지, 그지? 삶이 팍팍하고 우리도 보면은 성격 들어온 애들이 어때요? 된소리 많이 하잖아, 그치? 예. 예사소리보다 된소리가 어때요? 훨씬 강하지요, 그치? 삶이 팍팍하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된소리가 많이 발생하게 됐다. 뭐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음. 자, 어쨌든 그렇게 예, 그렇게 근대 국어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근대 국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국어로 넘어오는 것은 언제예요? 19세기 이후, 즉 뭡니까? 개화기 이후가 되겠지요. 개화기를 기점으로 많은 외국어가 들어오게 되겠고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도입되게 되고 그러면서 현대 국어가 나타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국어의 시대 구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고대 국어로 넘어가서 자, 고대 국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고대 국어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겠지, 그렇죠? 고대 국어 뭐 그때부터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책을 통해서 특히 그 중국 쪽의 책을 통해서 그 흔적만 생각을 해 봅니다.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인명이나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표기했다. 뭐 혁거세 같은 경우 불구네라고도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뭔 소리냐? 혁거세와 불구네하고 한자는 다르지만 또 같이 읽었다라는 얘기지요. 같이 읽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어서 우리말을 표기한 거지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주성고가 있는 이쪽 동네 주성고는 용담동이지만 그 밑에 쪽에 뭐예요? 금천동이죠, 그치? 자, 금천동을 우리 순우리말로는 보통
쇠뇌깨 또는 쇠뇌올 뭐 이렇게 쇠뇌골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쇠뇌. 자, 우리 쓴 우리말로는 쇠뇌인데 이거를 표기하려고 보니까 우리 글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자를 빌려와야 되겠죠. 한자를 빌려올 때 어떻게 빌려오는 겁니까? 이렇게 빌려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쇠 금자에 내 천자를 쓰는 거지. 자, 금천이라고 쓰고 읽기로는 뭐라고 읽는 거야? 쇠내라고 읽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쓰고 쇠내라고 읽은 거야.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자에 익숙해져 있고 한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 이거 음이 뭐야? 금천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쇠뇌라고 읽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어원이 희미해지면서 이 책만 보면 뭐가 되는 거야? 금천인 거죠. 그래서 금천동이 됐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했다. 그래서 거꾸로 한자로 표기된 걸 가지고 거꾸로 뭐야 가면 우리말을 찾아보는 거지요. 하지만 과거의 한자어가 지금 것과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기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신서기석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비석에 써 있는 글을 보면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천전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천전세 참 천전세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하늘에 맹세한다니까, 그지? 하늘 앞에 맹세한다니까 세 천전 이렇게 써야지 한문의 문법에 맞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꿨단 말이야. 하늘에 맹세한다. 에? 그렇게 했단 말이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애국이 있죠. 자, 애국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말 어순이 아니지. 그치요? 사랑한다 뭐를? 나라를. 즉 여러분들 한문 시간에 배웠겠지만 술목구조란 말이야. 술목구조. 근데 이것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하면 어떻게 돼? 구계라고 해야 맞지. 그지? 서술어 앞에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기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했다. 그러니까 애국이라고 쓸 것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어떻게 쓴다? 국애라고 쓴다라는 거죠. 뭐 또 예를 들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어로 쓰면 워아인이잖아, 그죠? 워아인이. 나는 아이 사랑한다. 너를. 그치? 워아이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서기체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기체로 쓰면 어, 아, 니, 애가 되는 거지. 그죠? 아니에. 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서기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이두와 구결과 향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두와 구결과 향찰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었다. 이두나 구결이나 향찰이나 다 그래.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쓰는 거야. 근데 이두는 일반적으로 공문서, 그 정부의 어떤 장부책 이런 것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 국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인데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한문의 어순을 조정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 아이니를 아니에 이렇게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토를 붙였다라는 거죠.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나 어미 등을 붙인 거야. 뭐 예를 들자면 한시 같은 거 읽을 때 주자의 권학문에 보면 소년 1호 항난성 일촌광음 불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소년 1호 항난성 소년 1호 항난성 하니 일촌광음은 불가경이라. 뭐 이렇게 어미나 조사를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끊어 읽지요. 자, 그렇게 조사나 어미를 다는 것을 우리가 토를 단다 그런단 말이야. 그 토다는 게 구결이야. 그 다음에 향찰은 이두와 구결과 같은 건데 다만 향찰은 뭐야? 향가에 쓰였다. 향가 전형으로 썼다. 그래서 향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선화공주 주은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랬을 때 선화공주는 뭐 한문 표기고 주은에서 주는 님 주자란 말이에요. 님 주자에 은은 수물은 자야. 자, 님 주자에 님 주자에 수물은 자인데 이 수물은 자는 자, 수물은 자인데 수물은 자는 숨다라는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은만 필요한 거야. 주는 뭐야? 님 주자란 말이에요. 그죠? 님 주자. 여기서 소리는 필요가 없어. 뜻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뜻과 음을 서로 섞어 쓰면서 우리말을 쉽게 표기한 것. 이것이 향찰이다. 뭐 이두나 구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겁니다. 다만 그 어디에서 쓰임이 좀 쓰이는 분야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의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고대 신라 시대에는 어떤 의문들이 있었을까? 자음으로는 자음으로는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만 있었고 된 소리는 없었을 것 같다. 왜? 15세기에도 없었으니까. 15세기에도 거의 된 소리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만 있었고 된 소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음절 말에서 음절 끝소리 현상이 있죠. 음절 끝소리 현상이 뭐지? 음절 끝에는 7개의 소리만 온다. 그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요 7개의 소리만 오지요. 그죠? 중세국어에는 그래요. 중세국어도 그렇고 근데 현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7종성, 7대표음이 오는데 아마도 고대 국어에는 이 외에 다른 소리들이 다 음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음절 끝에서 얘도 소리 내고 얘도 소리가 났었다. 그 무슨 소리였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 거지. 지금 우리는 낼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는 교재 보세요. 이거 뭉개져 가지고 잘 모릅니다. 아래 하나, 이, 아, 오, 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하나, 이,
아, 오, 어, 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거지요. 요거는 고대 서적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대충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녹음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다만 그 고대의 그 명사 같은 것들을 표기한 것들을 보면 대개 이런 소리만 나게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는 조사가 여러 가지 조사가 있죠. 근데 그때에는 고대 국어에는 조사가 주격조사 이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격조사 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러한 한자어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지. 요거는 이고요. 요것도 뭐야? 시자인데 무슨 시자야? 이 시자지. 그지? 그러니까 이라는 주격조사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적격 조사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야? 새을자잖아. 그지? 새을,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사로 아까 선화공주 주은 나왔었잖아. 그지? 조사 니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어미로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연결어미 고, 뭐뭐한 며, 그리고 종결어미 다, 그리고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시 같은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지. 이 한자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고대 국어 어휘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고대 국어의 어휘는 중세 국어와 일치하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돼요. 중세 국어와 어휘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일치하는 단어들이 많이 중세 국어와 일치하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붓이나 먹, 붓이나 먹, 뭐 이러한 중국어 차용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미륵 뭐 이러한 불교계 외래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불교의 유입과 함께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오게 됐다. 자,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디 말도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인도 말, 인도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 어휘에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어는 중국 한자어가 유입되면서 당연히 중국어 어휘가 들어오게 되고 인도 어휘가 불교 유입과 함께 같이 들어오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국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